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 78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옆집에 살던 친구 최영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 제 남은 인생에 큰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에 제 친구가 자식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 다음 달에 민수랑 여행 다녀올게요. 결혼 전에 마지막 여행으로요. 봄날의 햇살처럼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던 저는 옆집 최영호의 딸 수진이가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올해 36, 올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저는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최영호와 저는 같은 동네 이웃집으로 이주해 30년 가까이 이웃 형제처럼 지내왔죠. 그의 딸 수진이가 어린아이에서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는 모습을 모두 지켜봐온 이웃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민수랑 사진 많이 찍어 오고. 최영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친구의 얼굴이 유난히 노랗게 보였어요. 꼭 황달 증상 같았죠. 평소 건강에 자신 있어 하던 친구였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덥석 물어보기가 민망해서 그냥 베란다 난간 너머로 인사만 건넸습니다. 영호야, 주말에 등산이나 다녀올까? 그래, 좋지. 날씨도 좋은데 북한산이라도 가자고. 그는 웃으며 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라 그 미세한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밑반찬을 좀 가져다 주라고 해서 최영호의 집에 들렀습니다. 요즘 들어 혼자 사는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것이 아내의 작은 취미가 되었거든요. 최영호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기에 특히 더 신경 써서 챙겼습니다. 자네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픈가? 제가 물었더니 최영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요새 등 쪽이 자꾸 뻐근하고 통증이 있어. 소화도 잘 안 되고 나이 탓인가 싶어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자네가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이나? 그는 마치 별일 아닌 듯 이야기했지만 제 눈에는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정원 가꾸기며 등산이며 열정적으로 하던 친구였는데 그날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이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나? 얼굴이 노랗게 변했는데 제 말에 최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에 한번 가봐야겠어.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걔 여행 준비하느라 바쁜데 괜히 걱정할까 봐.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집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흘 후 최영호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야, 문 열어 하고 외치며 현관문을 두드렸을 텐데 조용히 초인종만 누른 것이 이상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철수야, 큰일 났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내는 직감적으로 상황을 눈치채고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췌장암이래. 말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잔뜩 움츠러든 친구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암 소식을 종종 들었지만 이렇게 가까운 친구가 말기암 판정을 받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있고 이미 간으로 전이가 됐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었다고. 철수야, 나 어떡하면 좋냐? 수진이 결혼도 코앞인데.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친구를 안아주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포옹이 더 큰 위로가 되는 법이니까요. 최영호와 수진이는 참 가까웠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인 후 최영호는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았거든요. 그의 아내는 수진이가 10살 때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최영호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맡아야 했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녀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주말마다 둘이서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니곤 했죠. 특히 봄이면 벚꽃놀이를,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며 가끔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도 자식이 둘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으니까요. 철수야, 이번에 수진이가 여행 간다는데 내가 좀 돈을 보태줘야 할 것 같아. 내 딸의 결혼 전 마지막 여행인데 넉넉히 다녀오라고 하고 싶어. 병원 진단을 받기 일주일 전 최영호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미래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길어야 3개월. 그것도 운이 좋으면. 최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은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유의 봄비 소리가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런 비보를 어떻게 전할지. 그 고민이 친구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할 거야. 최영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결혼만 무사히 마치면 그걸로 됐어.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겠어. 예비 사위도 부담스러워할 테고. 내가 수진이 엄마가 떠났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알아. 그때는 내가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줬지만 이번엔 나까지 떠나게 생겼으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친구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딸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을 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수진이가 자네를 원망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때는 내가 이미 편안하게 떠난 후일 거야. 수진이가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 알게 하고 싶어. 그래야 그 애도 새 가정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 최영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네 생각은 이해하지만 수진이도 아버지랑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딸 성격을 내가 잘 알아. 알게 되면 결혼식이고 뭐고 다 미루고 병원에 매달릴 거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마지막 소원은 죽기 전에 딸이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걸 보는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최영호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만약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볼 생각은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요즘 희망의 끈을 놓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 싶었으니까요. 의사가 그랬어. 이미 간까지 전이 됐대. 치료해봤자 시간만 조금 벌 수 있을 뿐이래. 그것도 병원비만 수천만 원 들고 고통스럽게. 그 돈이면 수진이 결혼 비용에 보태주고 나중에 그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쓸 수 있게 남겨주는 게 낫지 않겠어? 최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냥 남은 시간 수진이 결혼식 볼 때까지만이라도 멀쩡한 모습으로 있고 싶어.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너무 수척해져서 수진이가 눈치챌 거야.
저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다른 병원 의견도 들어보는 건 어때? 요즘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 이미 서울대병원에서도 봤어. 결과는 똑같더라고.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서둘러 준비할 게 많아. 최영호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듯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나중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외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줄 거리도 남겨야겠고. 그날부터 최영호는 마치 시간과 싸우는 사람처럼 바빠졌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은행도 다니고 서류도 정리하고 변호사도 만나고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가끔 통증이 심해져서 얼굴이 일그러질 때면 진통제를 꺼내 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최영훈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작은 캠코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볼 새도 없이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우리 귀여운 손주. 할아버지는 지금 너를 만난 적이 없지만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네가 이 영상을 볼 때는 내가 이미 하늘나라에 있겠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최영호는 깜짝 놀라며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기 낳으면 보여줄 영상 만들고 있어. 내 손주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영상 편지 남기고 있어. 눈물을 참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말고도 수진이의 결혼 기념일마다 열어볼 편지도 써놓고 첫 아이 출산 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런 중요한 순간마다 볼 수 있는 영상이랑 편지를 준비하고 있어.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봉투가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의 봉투에는 수진이의 첫 아이 출산 때 열어보세요. 수진이 부부의 결혼 10주년에 열어보세요. 와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의 준비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런 준비는 좀 쉬엄쉬엄. 시간이 없어, 철수야. 벌써 몸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통증도 심해지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놔야지. 최영호의 말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습니다. 4월에 벚꽃이 지고 초록잎이 무성해지고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수진이의 결혼식은 9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라면 최영호는 간신히 결혼식을 볼 수 있을지 말지였습니다. 최영호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췌장암 특유의 통증이 심해질 때면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진통제를 삼키곤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이불 속에서 신음할 때도 있었지만 수진이에게 전화가 오면 금세 목소리를 밝게 바꾸었습니다. 아버지 드레스 피팅하고 왔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수진이가 전화로 기쁘게 말하면 최영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예쁘겠구나. 빨리 사진 보내봐.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는 다시 고통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갈수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딸을 향한 사랑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요새 좀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어느 날 수진이가 방문했을 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영호의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아 보였나 봅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네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마.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최영호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수진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큰 의지의 산물인지를요. 우리 아버지 결혼식 때 양복 입으면 정말 멋있을 거예요. 민수 아버지보다 더 멋질걸요? 수진이는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최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곧 웃음으로 가렸습니다. 그래, 그날만큼은 내가 좀 멋있게 보이고 싶구나. 수진이가 떠난 후 최영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준비한 것들 다 보여줄게. 그는 서랍에서 여러 종류의 편지들과 영상이 담긴 USB 그리고 공증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결혼식 전에 그러면 어떡할지 걱정이 돼서. 철수, 자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최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만약 수진이 결혼식을 못 보게 되면 이 영상을 대신 틀어줘. 내가 수진이에게 축하 메시지를 담아뒀거든. 그는 딸에게 보내는 결혼식 축사라고 적힌 USB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최영호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한 영상이라니 그 사랑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최영호는 저를 불러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수진이랑 사위를 위해 준비한 편지야. 그리고 자네에게 부탁할 것도 있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걸 전해줘. 제가 그 상자를 받아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하마. 하지만 결혼식은 자네가 직접 참석할 수 있을 거야. 아직 시간이 있잖아. 그러길 바라지만 좀 더 악화되는 것 같아. 통증이 너무 심해. 하지만 어떻게든 그날만큼은 힘을 내서 가야지. 최영호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딸의 결혼식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최영호는 예상보다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결혼식 당일 아침에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만류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약을 듬뿍 맞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최영호는 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결혼식장 중앙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강한 진통제를 맞고 온 것을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딸을 신랑에게 인계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가길 기도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흐르는 가운데 최영호와 수진이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신부답게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팔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제단 앞에 도착했을 때 최영호는 딸의 손을 신랑에게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될 줄 몰랐구나.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민수야,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한다. 최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기쁨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와 민수는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고 최영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무 무리했나 보네. 괜찮아. 진통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오늘만큼은 어떻게든 버텨야지. 최영호의 말에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식 내내 딸의 모습을 눈에 담듯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말이죠.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이별의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영호는 모든 힘을 다해 일어나 축사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수진이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금 너를 보고 있을 거야. 엄마는 항상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어. 민수야,
우리 수진이를 잘 부탁한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평생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축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최영호의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그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내 소원을 이뤘어. 이젠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그날 밤 최영호는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수진이는 신혼여행을 떠난 후였고 그는 조용히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철수야, 수진이한테 말하지 마. 애들 여행 갔다 오면 그때 상황을 봐서. 병원 침대에 누운 최영호는 이제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병실로 불러 작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내가 수진이에게 남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어. 최영호는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딸에게 남기는 10가지라는 제목의 문서가 열렸습니다. 난 살면서 많은 실수도 했고 후회도 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은 것들이 있거든. 이걸 수진이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네도 자네 자식들에게 미리 이런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담긴 내용은 무척 진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장례 방식과 유언에 관한 거야. 최영호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나는 화장에서 수진이 엄마가 있는 납골당에 같이 있게 해주면 좋겠어. 복잡한 장례식은 원치 않아. 간소하게. 그리고 내 재산은 전부 수진이에게 상속하되 일부는 우리 동네 고아원에 기부했으면 해. 이런 내용을 미리 공증받아 놨어. 두 번째로 그는 재산 현황이 적힌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목록이야. 은행, 계좌, 보험, 주식, 부동산까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도 다 적어놨어. 수진이가 나중에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특히 요즘은 디지털 자산도 있잖아.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해뒀어. 그는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내가 죽은 후에 연락해야 할 사람들 목록이야. 친척들, 오랜 친구들, 그리고 각자에 대한 짧은 메모도 남겨두었어. 수진이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번째는 보험과 연금 정보였습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들어놓은 보험이 몇 개 있어. 수진이 대학 보낼 생각으로 들어놓은 건데 다행히 그 돈은 쓸 일이 없었지. 이제 이 돈이 수진이 아이들 교육비가 되겠지. 연금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해뒀어. 최영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섯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건강 관련된 내용이야. 우리 가족력에 있는 질병들. 우리 집안은 췌장 질환이 많았어. 아버지도 그랬고 내가 더 일찍 검진 받았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수진이한텐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라고 당부해줘.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겠지요. 여섯 번째는 디지털 자산 관리야. 요즘은 이런 것도 중요하더라고. 내 이메일 계정, 소셜미디어,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 비밀번호와 접속 방법을 모두 정리해 두었어. 디지털 기억도 소중하니까. 그는 이어서 일곱 번째 항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내가 수진이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야. 영상 편지로도 남겨두었지만 글로도 적어뒀어. 내가 얼마나 수진이를 사랑했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내가 못다 한 말들. 최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족 역사와 족보에 관한 이야기야. 수진이가 모르는 우리 가족의 역사,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 그리고 수진이 엄마와의 추억들. 수진이가 어릴 때 말해주지 못했던 것들도 있어. 그는 아홉 번째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내 유품과 유물에 관한 거야. 어떤 물건들이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했으면 하는지. 특히 수진이 엄마의 물건들, 내가 평생 모아온 책들, 그리고 가족 사진첩.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으니까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해두었어. 마지막 열 번째 항목은
최영호의 삶의 기록과 철학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배운 교훈들, 실수했던 일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었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수진이의 아이들이 나중에 알 수 있도록. 외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최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멋진 유산이구나, 영호야. 이런 걸 남긴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이건 돈으로 남기는 유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기는 유산이지. 사실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남겨주진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수진이 인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철수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수진이 엄마가 떠났을 때 이런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지. 그래서 수진이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 부모가 갑자기 떠나면 남겨진 자식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이번엔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으로서 지금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이와 민수가 호주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최영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철수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병실에서 최영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생기를 잃었고 눈만 간신히 초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봉투 수진이랑 민수에게 꼭 전해줘.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우리 딸 수진이와 사위 민수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네에게 주고 싶어.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봉투에는 철수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열어봐. 저는 두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최영호의 손을 잡은 채로 밤새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녘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수진이와 민수는 다음 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오는 그들에게 이 슬픈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저씨, 어머나. 웬일로 공항에 나오셨어요? 수진이가 반가운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의 무거운 표정을 보고 수진이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 혹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가 어제 새벽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오래전부터 많이 아프셨는데 네 결혼식까지는 꼭 보고 싶어 하셔서 말을 못 하셨던 거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수진이의 울음소리에 공항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수진이를 부축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어떤 병이요? 췌장암이었어. 말기였지. 결혼식 몇 달 전에 알게 되셨는데 수진이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끝까지 비밀로 하셨어.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흐느끼는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간호해 드릴 수 있었는데. 슬픔에 잠긴 채로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최영호가 남긴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봉투 위로 떨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수진이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적인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셨는데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네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최영호가 준비해둔 여러 서류들과 USB 그리고 편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생각하셨어. 네가 결혼식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기뻐하셨어. 저는 최영호의 마음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날 때를 위한 영상 편지까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민수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자신의 고통보다 우리 행복을 먼저 생각하셨으니까. 장례식은 최영호의 유언대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기억했고 수진이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영상을 통해 조금씩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최영호가 저에게 남긴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에게 오랜 친구여 고마워. 네가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외롭지 않았어. 이제 내가 떠난 후에 자네에게 부탁이 있어. 수진이가 가끔 힘들어할 때 옆에서 조언해주고 내가 남긴 것들을 때가 되면 하나씩 전해주게. 그리고 자네도 미리 준비해둬.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니까 자네 자식들에게도 이런 준비를 해둬. 그들이 훗날 고마워할 거야. 내가 보았던 마지막 모습은 수진이의 행복한 미소였어. 그 기억을 안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어 다행이야. 이제 아내를 만나러 가야겠네.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 고마웠네. 자네의 영원한 친구 최영호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영호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자식들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며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수진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네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그런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임신했을 때 열어보라고 특별히 남겨두신 편지가 있더라고요. 마치 미래를 내다보신 것처럼. 수진이는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떠나시기 전에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두시다니.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저도 결심했어요. 저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처럼 우리 아이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려고요. 사랑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수진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최영호의 편지를 읽은 후 제 자식들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건강 정보를 기록하고 언젠가 제가 갑자기 떠나더라도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최영호 씨가 남긴 것처럼 돈이나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지혜, 그리고 삶의 교훈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자신의 자녀나 손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어떤 지혜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이죠. 이 표는 최영호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남긴 10가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을 캡처하셔서 여러분의 준비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